왈왈왈 3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오늘도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홍인표 선배 모시고 오늘은 중국 부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부자들 왠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보다는 규모가 다를 것 같아요. 중국 부자들 사실은 제가 전에 어느 방송에서 그 중국에 이제 부정 축제한 사람들에게서 압수된 재산을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뭐 우리가 흔히 뭐 우리 금송아지 있다 이러는데 걔네들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압수된 물량이 어마어마한 걸 보고 뭐 마오타이가 얼마가 나왔다더라 해서 야, 중국 부자들은 대륙이 그만큼 스케일도 크구나 그랬는데 중국 부자들 하면은 좀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그 중국의 부자, 뭐 억만장자다 이럴 테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10억 달러, 그 우리 돈으로 1조 원 넘는 사람이 이제 몇 명이냐? 빌리어네어들. 예. 그러면 한 430명이 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72명이 늘었는데 미국이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와, 부자 숫자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따라잡았네요. 예, 지금 따라잡았고 또 일부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신고도 안 하고 했으니까 아하. 실제로 보면 사실상은 벌써 미국을 갖다 일찌감치 추월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뭘 하느냐 봤더니만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제조업 이런 데 손댄 경우가 많았고요. 또 인터넷 관련 IT 업종도 사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IT 기업이 세 개인데 우리가 흔히 BAT라고 합니다. 어떤 BT. 기업들이죠? 인터넷 검색 엔진 바이두, 뭐 유명한 알리바바, 그다음에 텐센트. 이 BAT 회장 이런 분들 보니까 작년에 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를테면 그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우리 돈으로 재산이 26조 원이 좀 넘더라는 거고요. 그렇게 큰 액수는 상상이 안 돼요. 대체 탕수육을 그렇습니까? 몇 그릇이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바이두의 리옌홍 회장 이런 분은 한 2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텐센트의 마화튼 회장 이게 다 제가 10조. 텐센트는 잘 모르는데 텐센트는 어떤 회사예요? 우리 QQ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기 우리 웨이보라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아하. 그렇죠. 이거 하고 사실은 지금 이게 텐센트라는 데는 이 알리바바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오히려 알리바바가 능가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도가 이제 우리한테 좀 안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 중국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IT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마와튼 회장 이분이 보면은 이 먼저 각 분야마다 알리바바하고 이를테면 정면 대결을 많이 벌이더라고요. 이 그래도 IT 업계 그 BAT 회장들은 그 대부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억만장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자수성가를 했다. 아까 지금 430명 얘기했는데 이제 거의 한 400명 정도가 1세대 창업자들이. 하긴 중국에 이제 자본주의 쪽으로 계속해서 가면서 새롭게 부자들이 탄생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잘 만나서 이제 부자 된 사람보다는 자기가 아이디어 내 가지고 그래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았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최고 부자는 누군가요? 그러면은 마윈 회장인가요? 예, 이게 이제 해마다 순위가 바뀌고요. 또 이제 어디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후룬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 뭐냐면 상당히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루퍼트 후거워프라는 영국인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부자 연구를 갖다 쭉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해마다 또 보고서도 내고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도 오기도 왔던데 여기 후룬 보고서가 이제 올 1월 달에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리허준이라고 그 하너지 회장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업체인데요. 여기가 이제 1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하너지. 하너지. 그런데 이게 여기가 16년 동안 발표를 했는데 요 이제 이허진 회장이 올해 된 게 12번째 중국 최고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보면 한 28위고. 그럼 포브스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보다 이 후룬 보고서라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약간 그걸 주기는 하는데 이게 또 뭐냐면은 중국의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후룬 보고서 이름이 안 나왔으면 해요. 후룬 보고서에 나오는 순간 이제 나오는 순간 무슨 저주라고 할까요? 후룬의 저주라고 할까? 진짜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뭐냐 하니까 세무 당국이라든가 모두 다 주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리허진이라는 사람은 재산은 얼마나 되고 어떤 인물인가요?
예, 이분은 1968년생이니까 원래 45이죠. 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그리고 재산이 이제 우리 돈으로 보면 한 28조 원이 좀 넘는데. 와. 그 세계 최대의 그 태양광 에너지 업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실은 광동성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이제 베이징 교통대학이라는 데를 나와서 예. 창업을 갖다 1994년에 그 이제 유명한 지금은 유명해진 하너지를 예. 창업했고요. 그럼 조금 됐네요. 예. 90년대 초반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21년, 20년 좀 넘었죠. 예. 그래서 중국의 기업치고는 역사가 오래된 건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청정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양전지라든가 이런 예. 걸 하는데 특히 방막형 태양전지라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최대의 그 민간 청정에너지 발전 기업체다. 예. 업체다. 그다음에 세계 최대의 태양광 방막 에너지 업체다. 이런 예.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중국이 10개 성하고 뭐 외국에다가 수력 발전이라든가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어주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그다음에 원래는 그 태양 전지 분야에서 이런 기술을 축적했는데 예. 점점 이제 사업 영역을 갖다 확대를 했는데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이 그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은 일단 90% 가능성에 투자를 하면 10% 성과를 얻는다. 예. 하지만 10% 확률에 도전하면 90%의 성과를 올린다. 와, 9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그 청정 에너지에 투자를 한 어떤 모험가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인을 그러니까 세계의 전반적인 에너지 판도가 신재생 에너지, 청정 에너지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정 에너지에다 올인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최근에 그 하너지 때문에 홍콩 증시가 흔들렸다 뭐 이런 뉴스가 또 외신들을 장식을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예, 이 이제 사단이 일어났는데 이게 5월 20일 날 일어났습니다. 예. 이 홍콩 증시 상장사의 이제 하너지 그룹에 하너지 방막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하너지 팀피엠 파워라는 예. 이 상장사가 있는데 이게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24분 만에 주가가 47% 떨어져 버렸어요. 우와. 그러니까 30분도 안 된 시간에 예. 그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한 거래 정지 상태가 들어갔고 그 리허진 하너지 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이 회사 주식을 갖다 75%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됐던 거예요. 아, 이 주가 때문에 이 예. 주식의 주가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한꺼번에 휘청거려 버리니까 순식간에 16조 원 넘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와. 그리고 원래가 28조인데 16조 원에 날아가 버리니까 지금 12조가 돼가지고 졸지에 예. 지금 이분은 뭐 예. 순위가 많이 떨어진다고 많이 봐야죠. 떨어졌겠네요.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최근에 좀 거품도 꼈다 그러고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주가가 폭락한 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정확한 원인은 홍콩 정권 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지금 여러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5월 20일 그 사고가 났던 당일 예. 이때 회사에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예. 그래서 주주총회가 열렸는데 그것도 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주들이 뭐 좀 많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작 리허진 회장은 그 주주총회도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이제 베이징에 또 다른 세미나에 예. 가가지고 그 늘 자신의 지론 예. 청정 에너지가 세상을 바꾼다 이걸 갖다 강연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적이 안 좋을 걸 알고 있었고 주주들의 추궁을 이렇게 모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뭐 이렇게 된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데 시선이 쏠리는데 사실 태양광 산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문 닫는 업체들도 많이 생기고 예. 그런데 문제는 리어진 회장이 주가가 폭락한 게 20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틀 전에 그러니까 18일에 예. 중국 국유 투자 회사한테 가가지고 예. 회사 주식 8억 주 정도를 갖다 담보로 맡기고 2억 달러를 빌렸거든요. 아하, 그거 참 공교로운 상황이네요. 공교로운 상황이죠. 예. 근데 사실은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는 그 회사 주식 가치가 7억 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예. 7억 달러가 넘는 주식을 맡기고 2억 달러 빌리는 건 자연스러운데 예.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이틀 만에 폭락이 나버렸기 때문에 그 돈 빌려준 중국 국유 투자 회사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게 된 거죠. 상당히 의심받기 쉬운 상황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리어진 회장이 미리 주가 폭락을 알았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상황은 안 좋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국제적인 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했다 그러면은 아마 뭐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예, 그게 이 한어지에 그 주가 반토막 난 것이 뭐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날짜 다 일면 톱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잘 모르지만 이 뉴스를 눈여겨봤었는데, 근데 사실 태양광 산업이 뭐 저유가 시대이기도 하고 요즘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실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태양광 산업이 좋지 않다는 게. 그 실제로 이제 한어지 문제 전에도 지금 중국의 잉리 솔라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단 중국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파산 우려가 높다 해서 저번에 상당히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2013년 같은 거 보면은 세계 최대의 그 태양광 기업이 선택입니다. 중국의 선택. 여기가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독일의 큐셀이 망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하나가 인수를 하기도 했고 지금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에 많은 그 태양광 산업들이 업체들이 있었는데 수출이 이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내수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런데 수익성에서 보면은 이제 상황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중국 정부가 태양광에 투자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던데.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무작정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살 만큼 이렇게 생존 가능해야 서로가 좋은데 이 자체가 휘청거리니까 중국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중국 최고 부자 중에 불법 금융거래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예, 이분은 이제 황광이라고 이 2004년, 2005년, 2008년 3년을 갖다 중국 최고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메이라고 그러니까 가전제품 양판점. 와, 가전제품 양판점을 해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하이마트 같은 이런 걸 해가지고 했는데 이 뭐 사실 봉이 김선달이죠. 자기는 그냥 그것만 판매대만 만들어 놓고 삼성전자에서 물건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팔면서 또 그 삼성전자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웃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주는 회사의 제품은 예를 들어 목 좋은 데다가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전략을 폈거든요. 아무튼 이 황광이라는 사람 보면은 1969년생이라서 아까 리허진 회장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그리고 69년생 같으면은 우리로 만 46세. 그죠, 46이죠. 그러면 아까 그 리허진 회장 같은 경우는 47살이겠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47살이었습니다. 여기도 뭐냐면 한광이 이분도 역시 광동성 사람이에요. 여기도 역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뭔가 광동성이 이렇게 역시 경제의 중심인가? 광동성은 역시 그죠?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지. 경제라고 하면은 거기가 굉장히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그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8살 나이에 유통업체 고메이를 갖다가 만든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그죠? 하네요. 그래서 박리담의 전략으로 이제 신화의 주인공이 됐고. 참 신화가 될 법했네요. 그죠. 그래서 2008년 최고 부자가 됐을 때 그때 재산이 우리 돈으로 한 8조 원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8년 11월 한광희 회장이 경찰에 체포가 됐고. 와, 최고 부자로 기록되자마자 바로 이제 체포가 됐죠. 그래서 내부자 거래, 불법 경영, 뇌물 공여 이런 혐의가 이제 유죄가 돼가지고 2010년에 그러니까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보면 한광희 회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고메이를 창업해가지고 아주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유통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이상은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홍콩 정시 쪽에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이 뭔가 주식에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니까 이게 뭐 돈도 그냥 잘 벌리고 그래서 이게 잡히기 직전에만 하면은 사실 한광희 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고메이보다는 역시 주식 투자, 금융 쪽에 사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게 문제는 이제 불법이다, 편법이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죠. 14년형을 선고받았으면 2008년부터 수감이 됐으면 뭐 언제 나오는 건가요? 2022년이 이제 원래는 이제 2022년 11월 달에 이제 형기가 만료인데 이분이 이제 10개월 감형을 중간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2022년 1월 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갑자기 가석방 소리 돌아서 언론의 관심을 받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이것도 역시 정시 상황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건데요. 작년 말부터 이제 홍콩 정시에 예. 꾸준히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강희 회장이 이제 나온다. 그러다가 4월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홍콩 정시에 상장이 됐거든요. 예. 이 회사는 고메이 전기가 예. 5월 15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4월보다 한 달 만에 50% 이상 올라 버렸거든요. 이야, 이거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자산이 많이 불어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한 주에 예. 1 홍콩 달러 했는데 예. 이게 5월 15일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2.29 홍콩 달러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예.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한강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주식 보유 가치가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늘어버린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장기간 수감되어야 될 사람의 재산이 1조 원이 불어났다는 것도 참 눈길을 끄는데.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고메이 전기 주식의 32%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가석방설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사실은 아닙니다. 그 이제 홍콩 정시가 난리가 나니까 신화통신에서 나름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이튿날 5월 17일 날 그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주가 폭등 사태는 한풀 끊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총수들을 감옥에 가면은 뭐 기부금을 낸다, 무슨 뭐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한다 그러면서 가석방으로 잘만 나오던데 중국의 부자들은 가석방으로 쉽게 잘 풀려나지 않나 보죠? 예, 중국 법률에 따르면 형기의 절반은 지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석방이나 뭐 아니면 병보석이나 조기에 풀려나려면 형기 절반을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올 11월이 지나야 이제 형기 절반이 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가석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내년 아마 내년 정도면은 풀려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고메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큰 가전제품 양판점인데 지금 대리점이 중국 내에 무려 1,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옥중 경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자기 부인이 1심에서 같이 체포가 됐다가 부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리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가석방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한강희가 나오면 그가 뭔가 아이디어도 많고 하니까 뭔가 금융업 쪽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않겠나. 인터넷 뱅킹도 한다고 그래요. 그 인터넷 은행도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2008년부터 감옥에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뭐 여전히 사실 젊은 나이고 충분히 나와서도 뭐 무언가를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도는 건 또 이해가 가네요. 근데 중국은 참 이렇게 부자들도 많고 한데 어쨌거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공산당과 부자들, 특히 또 공산당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업인들하고의 관계는 어떤가요? 예, 사실 그 원래 기업인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역시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사유재산 보호라든가 아니면 기업인들에 대한 대우가 두드러지게 좋아졌죠. 사실은 그 1978년 그 이전에 이제 개혁개방 정책 때문에 그 이전만 하더라도 뭐 도대체가 장사를 못하게 됐어요. 장사를. 그러니까 3마리 이상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3마리 이상 오리나 닭을 갖다 싣고 가면은 무조건 불법이에요. 3마리 이상의 오리나 닭을 갖다 싣고 가면은 그거는 상거래다. 상거래다. 그 장사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거다. 이거는 반동분자다. 그래서 잡혀갔거든요. 암탉수탉 데려가다가 새끼라도 나와. 아무튼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 장재민이 그때 3개 대표 사상을 갖다 내세웠지 않습니까? 정치적 슬로건으로. 그래서 그때 기업인들도 사실 공산당 입당을 갖다 허용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은 이제 기업인을 안고 함께 간다는 거고 기업인들도 사실은 공산당을 안고 끼고 돌아야죠. 공산당하고 싸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공산당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기업인들도 공산당에 뭐 가입을 하고 그 장점인의 그 조치가 있은 뒤에 실제로들 가입을 하고 하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인들 그분들은 웬만하면 다 공산당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도 아예 공산당 조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당석이를 회장님이 당석이에요. 예를 들면 알리바바다 그럼 알리바바 공산당 지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알리바바는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갔던 데가 있는데 완샹그룹이라고 거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 업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루관추 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당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 3만 명인데 공산당원이 1,700명이라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완샹그룹 공산당 지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부의 서기가 바로 회장님이 이제 회장이 서기인 그런 경우죠. 홍 선배 지금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중국에 오래 계시면서 중국 부자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선배가 보신 중국 부자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완샹그룹 같은 경우가 역시 저장성이 있었는데 예. 저장성은 역시 상하이에서 2시간 거리, 역시 동부 해안 지방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성장을 했죠. 많이 예. 생기고 초창기에. 그 사실 루관추 회장을 갖다가 직접 보니까 굉장히 아주 소박한 인상이고 그 원래 또 중국의 높은 사람들 보면은 또 소박한 인상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그 중국의 그 저장성이 그 상하이 부근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저장성이 마침 나오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외국으로 이주해 나가서 돈을 버는 노동자들도 너무너무 많은 지역이고 또 이 저장성 사람들도 굉장히 장사 잘한다. 돈 밝힌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도 많이 경제가 발전을 그 자본주의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지역인가 보죠. 그렇죠. 거기가 그 유명한 상인들 그래서 여기 저장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절강이잖아요. 예. 그래서 절상이라는 게 하나의 절상이라는 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은 낮에 장사하고 밤에 그 마루바닥에 잔다. 뭐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루관추 회장도 마루바닥에 잘 정도로 소박한 인상이던가요? 그렇죠. 이분은 원래 농민이었습니다. 예. 농민인데 베어링을 갖다 만든 거죠. 예. 그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입지전적으로 지금 예. 성공을 한 분이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정타이 그룹이라고 전압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난춘후 회장이라고 이분은 63년생 이분은 나이는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예. 이분도 사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예. 학교를 중퇴하고 구두 수선공을 했어요. 구두 수선공을 하다 자기가 창업을 했는데 여기 저장성 사람들은 뭐냐면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낮에 물건 팔고 밤중에 이제 마룻바닥에 잔다 그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어디 취업을 안 해요. 창업을 하는 거예요. 창업을. 사람이라는 게 모름지기 창업을 해가지고 한번 승부수를 던져야지. 아이 짜잔하게 저기 아무 기업에 들어가서 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원조라고 온주 여기들은 보면은 특히 이제 민간 기업들 조그만하게 자영업을 해가지고 오늘날에 부를 일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쎄요. 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참 그런 모험심이라든가 이런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뭐 계층 이동에 사다리가 끊겼다. 이제는 뭐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승부수를 던져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그렇게 성공한 창업주들이 많은 것은 지금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좀 초창기 단계여서 그렇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그 완샹그룹 이런데 또 정타이그룹 이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마룻바닥에 잘 정도로 이렇게 검소한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중국의 부자들 흥청망청 쓰고 하는 것들도 많이 요새는 나오고 국민들의 감정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호의적이지 않죠.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었다 뭐 이런 건 또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이 좋게 뭐 탄광 채굴 흙을 내가 땄다. 그러면 내한테 그걸 왜 주겠습니까? 뭔가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그 졸부들과 그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결국은 부패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는 거네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졸부를 보는 시각 이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히 요즘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자에 대한 반감 이게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태고요. 그리고 부자들의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의 문제도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사회적 책임을 갖다가 의식해야 되는데 이게 기부라든가 이런 건 잘 안 하고 이거 내가 본 돈 내가 썼는데 무슨 상관이냐 해가지고 흥청망청 쓴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뭐 싱가포르나 홍콩에 나가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는다든가
예. 애들은 다 그런 거 미국 유학 보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 중국의 부자들, 중국의 기업인들을 보는 시각이 영 싸늘해지고 있죠. 그 한동안 그 인도에서 갑부들 많이 나올 적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뭐 세계적인 부자들은 기부 많이 하고 재단 만들고 하는데 인도의 부자들은 뭐 혼자서 사는데 뭐 20몇 층짜리 저택 짓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논란을 빚고 하는 것들 많았는데 아직 중국에서도 역시 이제 그런 기업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그 갖고 좀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휘상이라고 있거든요. 옛날 중국에 그러니까 청나라 때 상인들 보면 휘주 지방이 있는 그런 상인들이 있는데 예. 그게 중국의 대표적인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통을 이어가지 못하고 왕창 망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갖다가 뭐 사회적 책임에 쓴 게 아니고 자기 사당 의리의리하게 짓는다든가 제대로 사회적 책임, 물론 그때는 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식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더불어 산다는 이런 의식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 그다음에 전혀 경제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데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결과적으로 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오늘날 중국에서 이제 개혁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그 덕분으로 부자들이 많이 생기는 건 좋은데 그런 이제 휘상의 이제 쓰라린 경험을 갖다 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 얘기를 듣다 보니 부러운 반, 그다음에 또 걱정되는 거 반. 참 우리도 남의 일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다음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있게 하려니까 저는 괜찮지만 홍 선배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무언가 더 듣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홍 선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